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드러기와 아토피 환자들이 가려운 피부 부위를 절대로 긁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토피나 두드러기가 있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긁어서 시원함을 이렇게 얻는 것인데 긁지 않는다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아토피 환자나 두드러기 환자, 특히 요즘에 이상하게 두드러기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두드러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원인 없이 계속 가렵고 두드러기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원인의 가장 큰 것들은 현대인의 달라진 생활 환경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 환경,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스트레스, 더불어서 자연 환경, 지구 환경, 오염이 늘어나고 있죠. 대기 오염, 해양 오염, 토양 오염.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두드러기와 아토피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만성 두드러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요. 환자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큰 병원에 가서 특히 대학병원이나 이제 큰 병원들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도 원인을 잘 모르거나 원인을 안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들,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그리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 먹고 있는 음식들, 그 음식들을 먹지 않을 수도 없는, 안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음식들에 또 알러지가 있으면 되게 난감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없다는 게 굉장히 고민이죠. 그래서 두드러기와 아토피, 그 두드러기는 일시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발진이 생기고 막 올라오는 상태, 가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토피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가져온 체질인데 아토피와 두드러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이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두드러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아토피 체질로 또 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연관고리를 끊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드러기에 대한 치료책이 당장의 모든 두드러기나 아토피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 정도 이 두드러기나 아토피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충분하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드러기, 아토피는 우리 몸의 면역계가 어떻게 보면 가행 반응,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과유불급 상태죠. 우리 면역계가 혼란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때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때 필요 이상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아군인 것을 적으로 판단해서 필요 없이 공격해서 우리 몸을 해치고 있는 상태. 면역계가 혼란에 빠진 상태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고 그거의 대표적인 나타나는 증상이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그런 것들이죠. 자, 우리 몸의 면역계가 가임 반응하는 이 두드러기 원인들을 보시면 음식, 꽃가루, 온도. 온도도 두 개가 있습니다. 너무 추울 때, 너무 따뜻할 때, 더울 때 그럴 수도 있고 햇빛. 우리가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햇빛 쬐야 되는데 또 햇빛 자체가 두드러기 일으키는 아이러니컬한 사항도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 감염, 각종 약들, 식품 첨가물 이런 게 두드러기의 반응이고 최근 들어서 더욱더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보면 술, 카페인,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 밥방면, 그다음에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그다음에 땀 같은 것들이 두드러기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절대로 끓이면 안 된다. 끓이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더욱더 악화된다는 거 하나고 끓임으로써 우리가 2차 감염, 피부의 염증, 대부분 이제 우리 두드러기가 그냥 지나면 잘 조절될 수도 있는데 심하게 끓여서 거기에 우리 손에 있는 균들이 이렇게 파고들고 그래서 2차 감염을 일으켜서 나중에 흉터까지도 일으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거 자꾸 끓는 반응을 일으키면 체질 자체가 아토피 체질로도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데요. 이 이유를 살펴봤더니 끓이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히스타민,
세로토닌의 커넥션에 있다는 거죠. 히스타민은 우리 몸에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비만세포, 이건 비만한 세포가 아니고 비만세포라는 그런 어떤 염증을 조절하는 인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이 히스타민은 이쪽에 바이러스나 항원, 우리가 없애야 될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혈류량을 늘려주고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잘 들어오도록 조절해주는 그런 면역 물질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부위로 히스타민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해당 부위로 이 히스타민이 이동하면 이 가려움증을 이렇게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할 때는 항상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게 통증, 발적, 그 다음에 가려움증, 부종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 몸을 복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이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히스타민이 그쪽에 가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가 빨라지면서 면역세포에 들어온과 동시에 가려움증이 이렇게 발생하는데요. 이 가려움증은 통증의 형태로서 우리 몸에 나타나거든요.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가려움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또 긁어주는 거죠. 근데 긁어주게 되면 이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세로토닌 분비되는 이유는 긁으니까 여기가 통증이 발생했구나. 통증을 줄이려면 우리 머리에서 기분 좋은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 세로토닌은 또 웃기게 가려움을 전달하는 신경재료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려움증이 강화가 되죠. 가려움증이 강화가 되니까 또 끓게 되고 세로토닌이 더 나와서 더 가렵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2차 감염도 생기지만 가려움증에 대해서 좀 참지 못하는 체질이 되거나 아니면 조건하 학습이 되어서 뭔가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끓는 것이 자동화되면서 더욱더 이 가려움증을 더 유발하는 악순환 고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때 히스타민과 세로토닌의 커넥션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먼저 끓는 행위를 중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인의 문제점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이 꼭 필요할 때만 분비가 돼야 되는데,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우리 피부 조직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히스타민 가다 증후군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타민 신드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 많은 약들,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개발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드레날린 증후군과 비슷하죠.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분비되어서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지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혈액의 순환에 문제를 일으켜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심장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만성염증 상태에서 히스타민 가행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만성적인 두드러기,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더 문제가 일으키는 우리 악순환의 고리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두드러기는 만성적인 염증의 결과이죠. 우리 몸에 염증이 많으면 히스타민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고, 그런 히스타민 자체가 꼭 이렇게 나쁜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만 분비되어야 되는 히스타민이 만성적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가려움증이 계속 유발이 되고 또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그러면 또 가려움증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끓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체질 자체가 점점 더 가려움증을 더 못 참고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반복적으로 끓게 되는 그런 어떤 체질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두드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만성염증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B는 피지 분비를 잘 조절해주는 비타민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염증을 줄여주는 비타민이죠. 닭고기, 과일, 채소를 권유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두드러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닭고기가 자기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은 다른 대체 음식들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자기 체질에 맞게끔. 자기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점점 염증이 줄어들고 좋아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음식들을 선별해서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낮으면 그걸 적절하게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미네랄 중에서 피부에 가장 중요한 보호 효과를 가지는 미네랄이
아연인데요. 아연은 달걀이나 콩에 많이 들어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의 면역 기능이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줄어듭니다. 유산균이나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피부가 염증이 심해지는 경우 활성산소가 늘어날 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주고, 피부에 수분 장벽이 우리 어떤 피부의 염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로 우리 피부 수분 장벽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공의 건강을 위해서, 피지 분비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적절하게 땀나고 숨차는 운동을 통해서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는 스킨 디펜스, 피부 보호 비타민이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이렇게 굉장히 부족했을 때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이라든지 탈모라든지 뭐 주사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햇빛 알러지가 없으신 분들, 햇빛 알러지가 있는 아주 극소수의 분들을 빼고는 충분하게 햇빛을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드러기와 아토피를 극복하는 박민수 박사의 3P는 일단 1번, 절대로 끓지 마라.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끓을 정도로 가려움증이 강하다면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궁극적으로 우리 피부에 생기는 만성적인 두드러기나 아토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면역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음식, 운동, 비타민 D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